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차 30대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세요. 제가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시어머니는 당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시할머니 병수발요. 아휴, 말도 마세요.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하루 이틀 간병하면 녹초가 되는데 시어머니는 당신도 연세가 있으신데 시할머니를 집에서 직접 돌보셨어요. 밥 먹는 것부터 씻고 입는 것까지. 모든 일상을 옆에서 함께 하셨으니 그 고충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휴, 어머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살이 또 빠지셨잖아요. 안 그래도 마르셨는데 뼈밖에 안 남으셨네. 아니야, 내가 뭘 살이 빠졌다고 그래? 괜한 걱정하지 마. 어머니, 할머니 요양원에 모셔요. 어머니 혼자 할머니 간병하는 거 말도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부담할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얘는 무슨 소리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는데 어머님이야말로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라고요. 이 몸으로 누굴 간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더 환자 같고 시할머니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런가 뵐 때마다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네가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근데 나 진짜 괜찮으니까 혹여라도 아버님 앞에서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 마. 너 또 요양원 얘기 꺼냈다간 아버님한테 혼나? 아니, 아버님은 할머님 요양원에 왜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어머니한테 다 떠넘기면서. 솔직히 고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화도 안 나세요? 화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내 일이지. 그 깡마른 몸으로 시할머니를 안고 일으키고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온몸에 뼈마디가 쑤신다고 하시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헌신 그 자체셨죠. 게다가 결혼 생활 40년 내내 시아버지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아들 둘 잘 키우고 뒷바라지 하시고 자기 생활이 아예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쇼핑도 안 가고 흔한 취미활동 하나 없이 오로지 집안일에만 매달리셨죠. 뭐 전업주부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나라는 존재는 없고 가족만 있는 분이셨어요. 군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제 할 일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만 해오신 시어머니에게 저희 시아버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채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가족 모두가 시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서 아직 마음을 추스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대뜸 이혼을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싸늘하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요. 이 집에서 당신의 역할은 오늘부로 끝이야. 솔직히 지난 40년간 당신이 이 집에서 뭘 했나? 그동안 어머님 간병 때문에 이 집에 있게 해준 거지.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왔어? 전업주부 노릇이라는 게 고작 내 돈으로 편하게 먹고 놀았던 거 아니었나?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니 당신이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지. 자, 여기 1,000만 원.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차고 넘치는 돈이지. 이거 갖고 나가서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어서요. 사회적으로는 명문대 교수시고 학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라 다들 고개를 숙이는 분인데 그 입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다니
정말 제 머리가 띵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악마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의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니요? 누굴요? 엄마를요? 엄마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남편마저 저렇게 놀라는데 저는 또 어떻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지금 하신 말 진심이세요? 어머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할머니 장례 마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하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막 따지듯이 말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엄마 고생하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겨우 엄마도 당신 몸 좀 챙기고 편하게 사실 일만 남았는데 엄마랑 이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어딜 나가라는 거냐고요. 아버지, 일단 왜 이러시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괜히 이러실 분은 아니지만 저희 모두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저랑 안방 가서 간단하게 짐부터 싸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요.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일어나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힘이 빠진 듯 제 손에 이끌려 천천히 따라오셨고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고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잘 들어. 어머니 모시고 가는 순간 가만 안 둘 거다.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요. 엄마 그동안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라도 아버지가 엄마 따뜻하게 대해주셔야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남편도 애써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님, 1,000만 원은 너무 심하셨네요.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아무리 이혼을 하신다 해도 어머님은 40년 결혼 생활의 기여도를 따져 최소한 재산의 절반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아버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어머님한테 그만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겨우 1,000만 원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시아버지가 피식 비웃듯이 헛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제 남편을 쳐다보면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막내야, 너는 네 와이프 데리고 빨리 가라. 그리고 다들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다시는 이런 어줍잖은 참견하지 마. 앞으로는 우리 부부 일에 너희들이 나서는 거 용서 안 할 거다. 내 말 알아들었으면 빨리 가. 시아버지는 본인 할 말을 쏟아내고는 횡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직 내쫓겠다는 의지만 드러냈지요. 시어머니는요, 완전히 넋이 나가서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리셨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면서도 너무 충격받아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던 거죠.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그 자리에 박제된 슬픔처럼 서 계시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다 지켜봤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 마음이 다 저며오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님이 안방에 들어가지만 거실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버님 미친 거 아니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충격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머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제발 그 입 좀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미쳤냐니 말이 지나치잖아. 왜? 내가 못할 만했어?
당신도 미쳤어? 지금 아버님 편드는 거야? 아니,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 저러시는 거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이유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고. 천천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당신이랑 아주버님을 몰라? 뻔하지. 결국 아버님 뜻대로 하시게 가만히 있을 거잖아. 아까도 그래. 아주버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봐. 어머님이 생모는 맞으신 거지? 당신이랑 아주버님 보면 진짜 어머님 너무 짠하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하고 맞설 생각조차 못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랑 싸워? 그건 폐륜이야, 폐륜. 폐륜? 그럼 아버님이 자기 부모 똥기저귀를 10년이나 갈아준 조강지처 내쫓는 건 뭔데? 그거야말로 막장 폐륜 쓰레기 짓이야. 여보, 제발 말 조심해. 아버지 들으시겠어. 들으시라고 해. 그리고 나 지금 당장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 거야. 그깟 짐이 뭐가 중요하나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더라도 시어머님을 이 집에서 모시고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 손을 더 꼭 붙잡고 애써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 집 안 갈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싫다. 그리고 내가 니네 집에 가면 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시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셔서 결국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 부당하고 더러운 짓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려야겠다고, 시아버지의 그 가면을 제가 꼭 벗겨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망 높은 학자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 교수님이고 자식들인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대학 교수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집에서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40년 내내 정말 심한 정서적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들 앞에서는 번듯한 교수님인 척 하시면서도 집안에서는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이 대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셨죠. 네가 뭘 아냐. 고작 고졸 주제에 어디서 입을 열어? 나대지 마라. 집안 망신이다.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시어머니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 형제분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고모 한 분이 저한테 대놓고 대학까지 공부한 며느리가 고졸 시어머니랑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될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무식한 시어머니 창피해서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떠드는데 제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시고모 말에 피식 웃고만 있을 뿐 아무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집안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올케는 고졸인데 자식들이 다 교수된 거 보면 애들이 엄마 머리 안 닮았나 봐. 하기사 엄마 머리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교수 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지. 뭐 형수님이 학벌은 안 좋아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림 꾸린 정성은 아무도 못 따라가죠. 솔직히 그런 며느리 흔치 않아요. 팔자도 참 좋아. 고졸인데도 교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밖에선 우아 떨고 다닐 거잖아.
형수님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형님 교수 만드신 것도 형수님이고 애들도 참 잘 키우셨고 학벌이 좀 처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집안 며느리 역할은 충분히 잘 해내셨잖아요. 뭘 잘해? 올케가 한 게 밥하고 살림밖에 더 있니? 다른 집 여자들도 다 하는 일을 그까짓 걸 갖고 잘했다 소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누님도 참 그만하세요. 형수님 듣기 불편하실 거예요. 고졸을 고졸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틀린 말했냐? 아휴, 아들 며느리도 있는데 누나도 좀 그만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듣기 불편해서 몇 번 눈치를 드렸는데 시댁 어르신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식과 며느리 앞에서 어머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정말 아버님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아내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시아버지 없이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세뇌당했겠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혼을 통보하고 나가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턱 던지듯이 내미는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들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고 허름한 원룸을 얻으셔서 홀로 살아가게 되셨어요. 정말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방에서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 봤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처음엔 그래도 자기들 어머니라고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좀 보태드릴게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하면서 쭈뼛쭈뼛 찾아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도움마저도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아들들이 자신을 도와줬다가는 아버님께 혼이 날 거라는 걸 잘 아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대로 끝내는 건 안 돼요. 재산 받아내셔야죠. 아이고 얘야, 내가 뭘 했다고 그 집 재산을 달라고 하니? 내가 오히려 네 시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부족한 나에게 평생 대학 교수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도 달아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게 잘 자라서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내가 뭘 더 바란다는 게 염치 없는 일이지. 내가 오히려 미안할 뿐이야.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시아버님, 부모님 두 분 다 모셨고 특히 시할머니를 10년 동안이나 극진히 간병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이 돼요? 요즘 세상에 그걸 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어머님 젊은 날과 건강까지 다 바쳐서 그 집안을 지켰잖아요. 소송 걸면 당연히 재산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님 재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명백히 어머님 몫이라고요.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니? 소송이라니. 그런 난리통을 왜 만들어? 그러다 우리 집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어떡하니? 그러면 우리 아들들 사회생활, 교수 자리에 오점이라도 남을까 봐 그게 더 무섭다. 절대로 안 돼, 절대. 나 때문에 자식들 앞길 망칠 순 없어. 어머니, 그렇게 그냥 이대로 참고 넘어가실 거예요?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요? 일자리도 구했고 내 한 몸 건사하는데 문제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더 이상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저희한테 생활비 받아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난 정말 괜찮아.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다. 시어머님은 제가 드리는 생활비도 저와 함께 살자는 제안도 모두 거절하시고 당신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해 살았다는 시아버지의 비난에 상처받으셔서인지 이제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으니 어디 입주 시터라도 알아볼까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면접 보러 다니셔도 번번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대요. 그때 정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셨답니다. 그러다 문득
시할머니를 모실 때 따놓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각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일만 해오셨으니 어쩌면 그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몸으로 남의 집 가서 간병을 하는 모습이라니, 제가 주기적으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보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말을 잇지 못하겠더군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있고, 고생 끝에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정말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혹시나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실까봐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 말이 곧 법입니다. 시아버지의 명령은 그 어떤 가족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는 날엔 시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불호령을 내리실지 상상이 됩니다.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어찌나 보는지 시아버지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거든요. 여보, 부모님 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뭐가 간단하지 않아. 어머니가 저렇게 내쫓겼는데 우리가 모른 척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나 이미 좋은 변호사 알아봤어. 어머님 소송하게 할 거야. 뭐? 소송?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소송 같은 소리를 함부로 하면 어떡해? 왜? 이혼하시는 거? 그래, 그건 부부 문제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겠어.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절반은 당연히 어머니 몫이라고.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야. 아버님도 아실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소문나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서 그래? 교수 사회에서 아버지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 나도 형도 제자들 보기 부끄러운 건 물론이고 아버지 욕먹는 건 곧 우리 모두가 욕먹는 거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 조만간 학교에서 재임용 심사했어. 괜히 엄마 편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 된다고. 재임용? 지금 당신 재임용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야?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형도 이번에 학회 회장 자리 노리고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거 되려면 아버지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거스르면 이제까지 해온 게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라고. 아버지 한마디면 형이나 나나 둘 다 학기에서 발도 못 붙여. 그러니까 제발 남편 앞길 막지 말고 가만히 있어. 결국 본인들 앞길만 중요하단 소리네? 아버님은 참 좋으시겠다. 아들들이 하나같이 본인을 닮아서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어서.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짠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아버지에게 따지거나 항의해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온다거나 하다못해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안쓰럽다 안쓰럽다 말만 할 뿐이었죠. 마치 자기들 일 아닌 것처럼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에게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학계 내 막강한 영향력,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싶으면서도 친어머니의 비참한 삶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인 제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친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제가 나서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과 무너진 삶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이 집안의 추악한 민낯을 언젠가는 꼭 세상에 드러내야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작은 보살핌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드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긴 싸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님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중요한 학술지 논문 심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세요. 교수들은 계속해서 논문 발표도 하고 연구 실적을 쌓아야 하거든요. 자기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많이 실어야 교수 평가 점수도 잘 받고 정년 보장도 되고 승진도 하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대기업 사회이사 자리도 교수들한테는 정말이지 꿀보적이거든요. 명예도 생기고 강연료나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것도 짭짤해서 부수입도 상당해요. 그런 대기업 사회이사 자리도 시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자기들의 교수 생활이 순탄하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섣불리 나서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친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이성적이고 학문적이어야 할 지성인의 집안이 알고 보니 철저히 동물적인 양육강식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글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특히 시할머니 병수발 문제도 그랬습니다. 시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훨씬 편하고 시할머니께도 전문적인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알아볼게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전문적으로 간병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대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당신은 이 집에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머님 간병하는 게 당신 할 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저런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편들려고 다시 한번 그래도 어머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시아버지는 제 말을 대번에 끊어버리고 묵살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토를 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시아버지의 권위와 위선만이 존재하고 시어머니의 존재는 그저 시아버지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자기들의 안위 때문에 그 부당함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이 집안의 민낯을 언젠가는 꼭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울함과 제 분노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저희 시댁이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집안에 온기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니 집이 썰렁하고 마치 그전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계셨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종종 시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본가를 찾아뵙곤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 살림이나 시아버지 식사 같은 게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오랜 행정조교가 저희 시댁을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워낙 바쁜 교수님이시니까 조교가 와서 업무적인 일을 도와드리나 보다 했어요. 남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여보, 아버님 조교 요새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뭐 저렇게까지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원래 조교는 비서 같은 거야.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교수님들은 조교가 학교 일 말고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한데? 어머님 계실 때는 집에 잘 안 왔잖아. 여태까지 아버지 수발을 엄마가 다 들었는데
엄마 안 계신 빈자리를 당연히 조교가 하는 거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 하지 마. 괜히 아버지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도 아닌데 안방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 좀 그렇잖아. 서재에 드나드는 건 이해해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당신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남의 일에 신경을 써? 남의 일이라니 가족 일인데. 근데 그 조교 결혼 안 했지? 몰라.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혹시라도 당신 조교한테 결혼했냐 이런 소리 묻지 마. 요새 그런 거 묻는 거 실례야.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교의 태도가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미묘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조교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시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조교가 서슴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몇 번이나 봤고요. 업무적인 일이라면 굳이 안방까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며느리로서 방문한 상황에서 말이죠.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또 시아버지와 조교 사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조교에게 평소 시어머니한테 하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교도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편안하고 때로는 애교 섞인 표정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조교는 둘이서만 아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도 저나 남편, 아주버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조교라고 해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교수님과 조교 사이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제 남편은 제가 조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조교랑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사그라들기는커녕 계속 커져만 갔고 결국 그 의심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드릴 반찬과 국을 잔뜩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는 사람인가 싶어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뒷모습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조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발은 그 자리에 박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조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조교는 이따금 아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는 조교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듯 해맑게 웃으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했구나. 조교에게 아들이 있었네. 저는 조교가 당연히 미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장면은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생각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게다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파편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머리 한 대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애써 부정하려 해도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교와 남자아이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시아버지와 조교 사이의 미심쩍은 관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시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웬일이냐? 교수 집안 며느님께서 전화를 다 주시고. 별건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님 조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느꼈어? 뭘 느꼈냐는 거야? 아, 모르고 전화한 거구나.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너 뭐 알고 있지? 아는 거 다 말해줘.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확실히 아는 건 없어. 그냥 네 시아버님이 그 조교를 좀 지나치게 챙기시니까. 나도 그 둘을 워낙 오래 봐왔잖아. 그러다 보니 그냥 둘이 좀 특별한 사이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 정도는 해봤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야. 그런데 네가 갑자기 조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도 나처럼 뭔가를 눈치챈 건가 싶었네.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들이 정말이라는 차가운 사실로 바뀌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도저히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뒷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조교라는 사람과 시아버지 주변을 샅샅이 파헤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려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수록 제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그때 얻은 충격적인 사실은 제 머릿속을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넘어선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렴치한 진실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그 조교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10년이라니요. 맙소사, 웬만한 결혼 생활만큼 긴 시간 아닙니까? 정말이지 듣고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조교 사이에 혼외자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봤던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바로 시아버지의 혼외자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시할머니 병수발을 들고 계시는 동안 시아버지는 뒤에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몰래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제가 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이혼을 통보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의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상간녀와 혼외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를 단돈 1천만 원에 버려버렸던 겁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교수라는 탈을 쓰고 학계의 원로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울함과 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아버지에게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시아버지 컴퓨터에서 둘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들, 조교의 SNS에서 발견한 혼외자의 사진과 아버님을 묘하게 언급하는 게시물들. 정말이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모아서 두툼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걸로 시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여느 때처럼 고고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증거 봉투를 시아버지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재의 고요함을 깨뜨렸죠. 시아버지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리키자 시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속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그 오만하고 위선적이었던 얼굴이 마치 하얗게 질린 종이짝처럼 사색이 되는 겁니다.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쾌감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변해버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감히 나서지 말라고. 아버님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겁니다. 하, 니까지 감히 누구한테 훈계를 늘어놓는 거냐?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아주 귀여운 어린 도련님 한 분이 계시더군요. 이제 겨우 10살이던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연녀와 혼외 자식에 대한 모든 증거, 즉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병원 기록,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이 봉투 안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난 10년간 무슨 짓을 하고 사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시아버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오만하고 위선적이었던 얼굴이 마치 하얗게 질린 종이짝처럼 사색이 되는 겁니다.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뭐라고? 감히 네가 지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해? 네, 아버님 상대로 이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아버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니까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네 남편 제명이고 승진이고 학교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어. 아버님 아들인데 아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평생 학계의 거물, 명예로운 교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았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성과 권위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제 말에 굴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산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던지. 저는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옮기겠다는 서류를 마무리한 뒤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재산 전부가 어머님 명의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니?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전부 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니?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전부 다요. 네 시아버지가? 진짜
나한테 재산을 넘겨줬다고? 저는 조용히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아마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내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구나.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몫을 당당하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조금이나마 갚아드린 것 같아 제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단돈 1천만 원에 쫓겨났던 집과 재산을 다시 찾게 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시어머니의 평생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회수 직후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와 함께 시아버지의 불륜과 혼외자 사실을 학교와 학회 측에 폭로했습니다. 저도 사실 망설였습니다. 남편이나 아주버님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이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정말 통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모든 명성과 지위를 잃고 학교와 학회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교수직 박탈은 물론이고 그동안 맡았던 모든 학회 직위에서도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자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있던 조교마저도 시아버지한테서 싸늘하게 등을 돌리더군요. 돈과 명예가 사라지자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오만과 위선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쓸쓸하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몰락 후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동안 어머니 곁을 외면했던 남편과 아주버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며 계산적이고 비겁했던 그들이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편만 들고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홀로 계시는 동안 저는 제 안위만 챙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께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나한테 잘하려는 것이 혹여라도 재산 때문이라면 헛수고하지 마라. 나는 내 재산을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나를 위해 애써준 나의 며느리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일부는 나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고 너희들 몫은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선언에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사죄를 넘어선 당혹감과 배신감이 역력했지만 재산 때문에 어머님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보여드려야 했죠. 저는 시어머님께서 단순히 잃었던 재산을 되찾으신 것을 넘어 마침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음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시선이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얻으신 어머님의 모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길고 힘겨웠던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환한 미소 속에서 어머님께서 잃어버렸던 삶의 빛을 되찾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